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한번 감았다 떴더니 벌써 한 주가 지나갔네요. 자, 우리가 강의 중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복습해보는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복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작년 32회 때도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실무에 가서는 가장 많이 또 유용한 내용이니까 지금 듣고 1, 2월 달에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또 3, 4월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나서 이 내용을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는 좀 이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5, 6월 달에 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그때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결국은 시험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가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앞으로도 두세 번 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는 내용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모르는 것들은 가볍게 지나가십시오. 자, 오늘은 보다시피 제재,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자, 이게 이제 제재 부분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바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집중적으로 작년에 출제가 됐었죠. 자, 다음 시간에도 이 관련된 법률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이게 작년 32회 때 문제인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아직 이 내용을 못 외웠다. 그럼 나중에 3, 4월 달에 이런 본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때 또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자, 모두 골라봐라. 자격 취소사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 취득한 자격증을 우리 법 35조가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는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한 방법은 여러분들 컨닝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취소해야 되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버렸죠. 자, 등록증이든 여러분 자격증이든 양도 대여가 적발되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격 취소를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를 한다. 디귿번,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를 했다. 자, 이것도 이제 취소 사유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다 취소 사유인데 특히 여러분들 디귿번을 잘 보세요. 디귿번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자격 정지라는 처분 대상은 누구다? 오로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처분입니다. 근데 이자가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기간 중에 반성을 하지 않고 또 중개업을 하다 다시 걸린 거죠. 이런 것들은 가중처벌에서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게 돼 있다.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3개가 나왔는데 자격취소 사유는 총 4개죠. 하나가 지금 뭐가 빠져있죠? 자,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법 위반 징역형. 아울러 4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1번 문제는 답은 일단 5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유 중에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거 역시도 작년 32회 문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한 번 듣고 이걸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3, 4월 본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이런 문제가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격정지 사유는 우리 법에는 원래 7가지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자격정지는 여러분들이 따로 외울 필요도 없이 요령껏 풀면 가볍게 해결이 됩니다. 자,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수업 중에 곳곳에서 자세히 하죠.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뭐예요? 동일하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사장님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시험을 합격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 이중소속. 여러분 이중소속은 누구도 안 되죠. 기업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고 보조원도 이중소속하면 안 되죠. 모두 다 처벌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조건 뭘로 가냐? 자격정지로 가요.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우리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반해 버렸거나 또는 하되 잘못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자격정지라고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중소속 위반을 했으니까 얘는 바로 자격정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또 여러분 생각나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권리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유치권,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을 등기부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뭐예요?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그랬죠. 기업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위반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조건 자격정지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안 해버렸으니까 얘는 자격정지로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인장등록. 자, 기업공인중개사도 계약서 쓸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작성한 계약서는 뭐예요? 소속공인자 책임을 져야 되죠.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반드시 서명날을 해야 되죠. 당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그러면 서명날을 하려면 뭐예요?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라고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제재를 받아요. 그럼 소속은 다 당연히 뭘로 간다? 소공은 자격정지. 그래서 이것도 자격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 방금 1번 문제에서 봤죠.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인데 이 법 위반하여 징역형이 선고돼 버리면 이건 자격이 취소돼 버려요. 즉 기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그냥 자격증만 가진 공인중개사든 이 법 위반으로 여러분 징역형 받으면은 자격증을 가진 자는 모두가 취소 대상이다. 그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오바로코를 쳐버려야 됩니다. 그 답은 4번이 돼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했다. 자, 이거 시험에 지금 2번 비틀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지 행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법 33조 금지 행위를 제가 앞자를 따드렸죠. 그건 하도 중요하니까 우리는 기수, 매무, 관직, 쌍투, 시체 여기까지 읽었죠. 방은 일반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니까. 그렇다면 기수 매무 해가지고 금지 행위는 뭐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기업공인중개사든 소속공인중개사든 보조원이든 모두 다 금지행위 위반되면 우리 법은 다 처벌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하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바로 자격정지로 가요. 따라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우리 법에 규정된 내용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거나 또는 했는데 잘못했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반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다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고 해서 7가지를 외울 필요도 없이 소공이 위반됐다면 자격정지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요령이.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3, 4월 달에 다시 한번 강의를 전범위를 듣다 보면 이런 것은 그냥 바로 찍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4번이라는 것은 뭐 간단하죠. 자격 취소 사유니까. 나머지도 여러분 소속공인중개사가 뭐예요?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죠.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서명날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자는 다 자격정지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지행위 위반이 개공, 소공, 보조원 모두 다 처벌하게 돼 있다.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로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나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자, 여기서부터 막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취소하여야 하는 그랬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를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등록 취소에는 뭐예요? 절대적 취소가 있고 임의적, 즉 재량적 취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임의적 취소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시험은 자격 취소와 절대적 취소가 거의 8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적 취소는 반드시 외워버리라 해가지고 앞자를 따드렸죠.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요.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 그럼 그거 찾으라는 얘기죠. 자, 볼까요?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망 또는 해산. 자, 이 사망은 개인 개공을 말하고 해산은 법인을 말합니다. 아무튼 사망 해산은 항상 따라다니니까 최근, 양이, 사 이렇게 외우고 사망 해산은 절치입니다. 자, 니은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다. 자, 최근, 양이사, 업무, 부. 이 거짓 부정은 또 항상 따라다녀요. 거짓으로 나올 때도 있고 부정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 이렇게 해서 절대적 취소 찾을 수 있죠.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등록했다. 이중 등록입니다. 자, 우리는 이자 들어가는 게 5개 있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나머지 3개의 이자는 뭐죠?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시중개시설물은 임치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 양이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말한다고 그랬죠. 절치 맞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유예 기간 중에 있다네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면 이자는 뭐예요? 결격이잖아요. 그래서 결격이면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결해서 최근, 양이사, 업무, 부결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절대적 취소는 아주 여러분들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최근, 양이사, 업무, 부결해서 사망, 부정, 이중 등록, 결격 이렇게 해서 답은 모두가 절대적 취소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것도 이 정도 해놨으니까 여러분 3, 4월 한순환만 더 거치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한번 보세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4번 문제는 역시 작년 문제예요. 제가 지금 1월부터 여러분들에게 작년 문제를 보여드리니까 오우 너무 어렵다. 당연히 처음 하신 분은 어렵죠. 그러나 어렵더라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극복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안 풀리더라도 여러분들 앞으로 7월 달쯤 가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구나. 아주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면 합격권에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보시라 이거죠. 자, 4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나왔네요. 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찾아봐라. 이것도 작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정지가 나오면 아주 쉬워요. 찾기가. 근데 업무정지는 여러분들 앞자 따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외우라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업무정지 찾으려면요. 절대적 등록 취소. 아까 방금 앞에 문제에서 봤던 최근 양이사 업무 부결. 이건 절대 업무정지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과태료에 해당되면 업무정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업무정지를 찾으라고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빼버리면 다 업무정지 할 수 있어요.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3, 4월 달에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업무정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 법 14호에 보면은 39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자 따서 외웠다고 그래서 그것만 업무정지가 아니고 14호에 보면 그 밖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없는 내용도 13번까지 없는 내용도 다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뭐가 업무정지냐? 바로 절대적 취소, 과태료를 빼버린 나머지는 여러분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면 다 업무정지로 찍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해볼까요? 기억번,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나요? 안 되잖아. 과태료에 해당되나요? 안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업무정지 찍어야 돼요.
자, 여러분 과태료는 조금 이따 다시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는 500만 원짜리 이하하고 100만 원짜리 이하가 있죠. 그럼 500만 원짜리는 제가 앞자를 따드렸는데 우리가 500만 원짜리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자, 정보통신협회 이렇게 여부라 있죠. 정보가 뭐죠? 거래 정보망.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정보망,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는 뭐예요? 네이버나 다음. 그 다음에 공인인증 협회죠. 그 다음에 연수교육. 그래서 정보통신협회가 연수교육을 시행했는데 거기서 부당함이 확인됐다. 부당이 뭐죠? 부당하게 표시 광고한 거죠. 허위매물. 그 다음에 확인됐다. 확인 설명 위반이 500입니다. 다시 한번 정보통신협회가 연수교육을 시행하고 보직 결정함에 있어서 부당이 확인됐다.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이하는 어떻게 외웠죠? 이복의 문패, 반납, 표시. 이게 과태료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절대적 등록 취소인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하고 아까 500만 원짜리 정보통신협회 부당 확인하고 100만 원짜리 이복의 문패, 반납, 표시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여러분 다 업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를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다 풀립니다. 그럼 볼까요? 기억본에 보면은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업무정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니은번 확인 설명서, 자 설명서, 거래계약서 이런 서식들 절대적 취소나 과태료에 없죠. 이게 간단한 내용들, 즉 재질이 약한 것들은 다 업무정지로 가요. 그 다음에 니을번 보세요. 중개대상물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이게 뭐죠? 금지행위죠. 그 다음에 또 업무정지가 뭐라고 그랬죠? 임의적 등록 취소, 재량적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부 다 또 업무정지로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지행위는 어떻게 외웠죠? 기수, 매무, 관직, 쌍투, 시체 여기까지 외웠죠. 이건 임의적 취소거든요. 금지행위는 전부 다 업무정지로 대체가 돼요. 결론적으로 그걸 어찌 다 외우냐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절대적 취소 사유, 과태료 사유가 아니면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럼 봐봐요.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여기 보면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이것은 과태료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업무정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거 역시도 절대적 취소나 과태료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는 전부 다 임의적 취소예요. 임의적 취소는 업무정지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전부 다 업무정지할 수 있는 답이 5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놓고 여러분 7월 달에 다시 한번 5월 달에나 보세요. 자, 업무정지를 고르라면 앞자를 외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절대적 취소와 과태료 사유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우리 법은 전부 다 업무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의 최고 한도가 다른 것은 그랬죠. 자, 우리 법에는 형벌이 뭐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었죠.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나오면 쉽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은 어떻게 해버렸죠? 허무하다. 관직 때문에 쌍코피나게 투쟁한 세월 이렇게 해오라 했죠. 그래서 허무, 관직, 쌍투, 시체, 방 이렇게 해오라 했죠. 허위기타 부정등록, 무등록, 그 다음에 관련 증서, 청약통장,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요. 그 다음에 쌍방대리요. 그 다음에 시세조작, 단체 구성해서 차별했다고 그랬죠. 비회원의. 그 다음에 방해행위, 일반인들이 개공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3-3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1-1은 외울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2자 들어가는 것은 다 1-1로 정리해버렸죠. 자, 다시 한번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이중계약서 5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자로 시작되면 다 1-1이다. 그 중에 이중계약서만 뭐요? 형벌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1번하고 3번 보세요. 임시중개시설물도 하나 더 낸 거니까 2자 개념. 이중소속 2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2자 들어간 것은 1-1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자, 자격증 양도되어든
등록증이 양도되어든 양도되어 나오면 무조건 또 1-1로 정리해버렸죠. 그 다음에요. 3번 직접 거래는 3-3이죠. 자, 우리가 관직 아까 허무, 관직, 쌍투, 시체, 방. 그 답은요. 여러분들이 4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죠. 이게 3-3이고 1, 2, 3은 지금 1-1이니까. 그 다음에 5번 하나 더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명의로 이용케 한 개공. 이거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뭐예요? 개공이 협력한 행위죠.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금지행위에서 기수, 매, 무. 이게 무에 해당되죠. 무등록 업자와 협력한 개공은 1-1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수매무는 1-1. 아까 관직상투는 3-3.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금지행위 꼭 외우셔야 돼. 나중에 기수매무, 관직상투, 시체방 해서 기수매무는 1-1이고 관직상투, 시체방은 3-3이다. 그것만 외워도 4번, 5번에서 답이 4번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자, 이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중계약서 빼면 뭐예요? 1번과 3번처럼 다 1-1이다. 2번처럼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되어 들어가면 다 1-1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6번 문제를 볼까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자,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는 우리가 500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500만원짜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보, 통신, 협회, 연수교육, 부당, 확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연수교육 바로 나왔죠? 자, 이것은 500만원 이하가 되겠죠? 연수교육. 그 다음에 100만원짜리는 이복의 문패, 반납, 표시. 문패, 패가 휴표가 아니에요? 이거 100만원. 그 다음에 반납 나왔네요. 이복의 문패, 반납. 자,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7일 내에 반납하라고 그랬죠? 반납 안 하면 뭐예요? 과태료 100이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나왔네요. 자, 이복의 사무소 이전은 10일 내에 하라겠죠? 안 하면 과태료 100. 그 다음에 5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자 나왔네요. 아닌자. 아닌자는 여러분 뭐예요? 개업공인자 아닌자들은 아예 표시 광고 못하게 하죠. 이것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이건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1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3-3은 아까 허무, 관직, 쌍투, 시체방하면 끝났고 여러분 1-1은 어떻게 우리가 정리했죠? 여러분 아마 필수서 보면 자, 양도되어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양도되는 1-1.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뭐예요? 지금처럼 표시광고했다. 1-1.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썼다. 1-1. 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뭐예요? 유사명칭.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보조원이 명함에다가 대표자라고 봤다. 그럼 1-1 했잖아요. 그래서 아닌 자 나오면 무조건 1-1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수매무 여러분 정리해버리면 1-1도 쉽게 앞자를 안 따도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부과 대상자가 아닌 것은 답은 형벌이기 때문에 1-1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몇 가지라도 한번 상기해 보시고 또 3월, 4월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아마 7, 8월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거의 이런 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 7번 문제는 이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왔습니다. 작년에 이 법률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정리해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일단 여러분들이 이 대상은 항상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신고 대상. 자주 나와요.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주택법 나왔네요. 자, 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 매매 계약. 자,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정리해 볼까요? 신고 대상에는 여러분들 토지하고 건축물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무슨 계약만? 매매만 그랬죠. 매매만. 여러분 실거래 신고는요. 오로지 매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나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 이런 거 신고 안 합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들이 뭐 요령껏 풀어본다면은 연습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한번 볼까요? 매매계약. 여기 공급계약은 분양받는 계약. 분양받는 것도 매매죠. 일종의. 내가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산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 매매계약.
그 다음에 매매계약. 그러면 결국은 2번은 임대차라고 되어 있죠. 답은 바로 2번 임대차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오로지 매매만이니까. 이렇게 이제 일단 답은 골랐고, 그러면 또 이게 변형돼서 출제될 것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택법, 자 매매계약, 공급된 주택 매매계약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자 택지개발 촉진법. 여러분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예요?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일종의 택지개발 촉진법이 적용되는데요.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 공급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분양을 받았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도시개발법 여러분들 공부하죠. 역시 공급계약.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인 건물 매매계약.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매매계약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라면은 용도를 따지지 않아요. 용도를. 그러니까 이것은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상가든 주택이든 공장이든 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법에 따라 자, 또 이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법이죠. 그러면 관리처분이 떨어지면 거기 토지 건물 소유자들에게 뭐예요? 아파트가 하나 나오죠. 그걸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실무에 사는데 법에서는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선정된 지 동수가 특정되고 확정적 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법률, 분양에 관련된 법률이 4개가 더 있어요. 그 법률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죠?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러분 필수 보고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러분들 산업 단지를 조성 공급하는 쉽게 말하면 토지를 개발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여러분들 특별법이라고 있죠. LH나 국가 또는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빈집 소규모 특례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위해서 나홀로 아파트를 여러분들 쉽게 분양할 수 있도록 만든 법, 그 8가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죠. 자, 지방자치단체가 개혁권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걸 국가 등 그랬어요. 그럼 국가 등이 일방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하라고 그랬죠.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오픈해서 공동중개 매매를 했다면 모두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공동 신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 3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 지문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검인도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검인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실거래가 신고도 신고관청이 어디예요? 시군구청장이잖아. 그러면 이미 시군구청장에 와서 실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다면 또다시 검인받으러 올 필요 없다. 이런 조문입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4번 공공주택 특별법 아까 얘기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여기서 분양한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공급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공급반자로 선정된 지위 또 나오네요.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선정이 됐기 때문에 당첨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대상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8가지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아까 주택법, 여러분들 뭐 도시개발법, 여러분 정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여기 공동주택 특별법.
여기에 따라서 최초 분양을 받았죠. 이걸 공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양가를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내가 프리미엄 받고 또 분양권을 전매했죠. 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5번 매매계약 조건기한은 신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고사항 꼭 외우라 했는데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은 앞자를 어떻게 따졌죠? 실족의 당부 중 기억나나요? 여러분 실거래가에 있었잖아요. 조건기한,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종류 이런 거, 개공이 있으면 개공의 인적사항, 그 실족의 당부 중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9번 문제 하나 볼까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이에요. 절차. 자, 신고서에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공동신고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절차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중개거래가 아니고 직거래를 했다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기억하세요. 여기는 또는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면 또 틀려요. 2번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자 신고관청에 제시해야 되죠. 이때 시도지사에게 제시하다. 자 틀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공서에 가서 여러분 인감증명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도 무조건 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거래가 신고도 신고하러 가는 사람, 대행 신고하러 가는 사람 모두 다 신분증을 제시한다는 건 공통점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실거래 신고의 신고관청은 시도지사가 아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 합니다. 또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을 허가관청이라 합니다.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 허가관청, 등록관청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시도지사가 틀렸어요. 신고서는 당사자가 공동 제출 틀렸습니다. 1인이 제출한다고 그랬죠. 1번에서 서명 날인을 공동으로 하는 거지 제출은 1인이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시군구청장은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 자 틀렸죠.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검증체계나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체계, 체계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체계 시스템이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합니다. 그건 딱 머릿속에 오바력구를 치셔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 운영한다. 이렇게 틀렸고요. 5번 개업공인이나 신고 의무자인 경우 소공이 이를 대리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할 수 있다. 틀렸죠. 여러분 대리 또는 대행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나 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내가 시군구에 직접 방문 신고할 때만 허용되지 전자문서로는 아예 대행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인증을 소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공인 인증을 반드시 신고 의무자인 개공의 이름으로 인증을 받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것을 대행은 전자문서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답은 1번만 맞게 되고 나머지는 틀렸죠. 자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문제죠. 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A도 B씨 이게 무슨 도시 그 말이죠. 소재지 주택을 을병간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주택이죠 지금. 이때 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숫자를 채워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차 실거래 신고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여러분 상가 임대차나 토지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만 신고하고요. 준주택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고시원 같은 것도 여러분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차를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된 것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가로를 볼까요? 일단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입니다. 월세 역시 30만 원 초과입니다.
30. 신규로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된다. 해서 6천만 원, 보증금은 월세는 30만 원,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니까 6, 3, 3이니까 답은 뭐 3번이 되겠죠. 간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이와 같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여기서는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에 하나만 초과돼도 여러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결일로부터지 여러분들 잔금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가나 토지 임대차는 여러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제가 실거래가 신고는 본강의 시간에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설명을 했어요. 매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게 될 외국인 특례법이나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본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두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3, 4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아마 매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서 타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7회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